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경제 상식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시경제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고요. 이제 거시경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 실업, GDP, 경제활동, 경제성장, 경제발전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국가가 그 한국은행을 통해서 어 우리의 화폐를 많이 풀어서 경제할 돈을 돌게 하고 경제 활동이나 경제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측면에서 이제 국가 안에 이제 국가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은 스펙트럼 속에서 경제학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을 말합니다. 어, 경기가 과열돼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물가가 올라가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또 공급량은 적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지금처럼 수혜가 굉장히 심해서 뭐 김치값이 금값이 됐다, 야채값이 상당히 올랐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물가가 상승했다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라 그래요. 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통화량은 상당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전에는 3,000원에 일정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걸 이제 만 원에 동일한 물품을 사게끔 하는, 이전에 세계 공황 때 한 트럭에 돈을 싣고 가도 빵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였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수요, 어떤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냐면, 총수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그 국가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 주체가 다 수요를 하고 있는 거. 또 국가 경제 속에서 총 공급을 웃도는 초과 수요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생산비, 원자재, 환율, 석유, 또 금방 얘기했지만 농산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자재잖아요. 식품 재료잖아요. 식자재잖아요. 이런 것들의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여서 시장의 수요나 공급 관계 없이 평균 비용의 일정한 이윤율을 더해서 높은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장 수요 감각이 아니라 비용이 1,000만 원이 들면 거기에 그래도 한 10%는 이득을 해야 되고 1,100만 원을 하다 보니 높은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폐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자산, 현금이나 은행 예금을 가진 사람은 불리합니다. 그렇죠?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뭐냐? 금방도 얘기했지만 빵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걸 2,000원에 사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야. 그런데 가치가 오르는 실물 자산, 부동산, 상품 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유리하다. 봉급자, 채권자는 불리한 반면 돈의 가치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이전에 100만 원 버는 돈이 지금의 물가 상승을 보면 같은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채무자는 유리하게 돼. 그러겠죠? 다음, 사람들은 장래를 위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지. 그렇지. 저축해봐야 뭐해. 소비를 늘릴 수밖에. 기업은 장기 장목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단기 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자율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빌려주거나, 혹은, 어? 뭐냐, 투기 같은 걸 해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해갖고 단기 수익을 올리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신용대출해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침체기에 접어들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오히려 돈이 안 돌아가고 또 이렇게 홍수 피해가 나고 재해가 나타나면 상당히 생산이 약해지니까 농산물이나 뭐 여러 가지 타격을 받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현금 가치에 있어서 동일한 물품이 상당히 이렇게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나 혹은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낫죠. 점점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황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물품을 갖고 있다면 호황기 때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 수익을 올린다. 그 다음에 외국 상품에 비해서 국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위축 깬다. 그렇죠? 많은 재료 값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생산 비용이 높아지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출을 유입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수입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같은 값이면 외국 거 쓰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deflation, stagflation. 이거 deflation은 통화량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지금 굉장히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그런 현상들 속에 지금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하에 인플레이션, 즉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갖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코로나로서 경기 침체는 되어 가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에 홍수, 침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저성장이면서 고물가 상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들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볼 텐데 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일주일에 1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했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봉급이 나가고 이 봉급에 세금이 떼어졌어. 그러면 그거 자체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실업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허수야. 허술하기보다는 다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씩 일했어. 일주일에 여러분들 한 4시간 일했는데 소득세를 떼었어. 그러면 여러분 취업자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나 주부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인구의 활동에 포함돼요. 군인이나 교도소 수감들은 무조건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뭐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성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고요. 뭐 이거는 뭐 간단한 설명이니까. 자, 취업자.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등 풀타임과 파트타임 취업자가 다 포함됩니다. 직장은 있지만 휴가, 질병, 악천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게 취업자예요. 실업자. 취업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일을 할 수 있었고 4주 동안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다 실업자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 4주 동안 고용되지 않는 상태가 실업자라는 거예요. 일시 해고된 상태로 다시 취업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비경제자 활동, 전업학생, 여러분들 여기 뭐 아르바이트나 뭐 간단하게 하는 건 뭐 아마 그냥 현금으로 줄 거예요. 세금이나 이런 부분. 근데 요즘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거 하면 한 명 고용하면 뭐 얼마 지원받고 해가지고 하죠. 그러면 그 지원 조건으로 뭐냐면 4대 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조건으로 해가지고 고용 관련된 뭐 고용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얼마만큼의 보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고용을 촉진하는 그 일이긴 하지만 완전한 뭐냐면 그 뭐 전업 뭐 풀타임 노동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실업을 높이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트릭이라고 보는 그런 함정이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퇴자 이런 부분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분에는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포함된다. 이제 여러분들 인구 부양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 특히 피부양 인구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하고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를 포함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얼마만큼 부양을 해야 되느냐가 인구 부양비인데 이게 이제 계산법은 유년 유양비 플러스 노년 유년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14세까지는 할 수 없어. 일을 안 하니까. 뭐 요즘에는 뭐 고등학생까지는 의무교육기관이니까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에서 65세에서 64세 부양 인구. 지금은 여러분들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면 불행하지만 여러분들이 한참 돈 벌 때 한 사람 벌어서 3명을 먹여야 된다는 운동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출생하지 내 애 낳지 않으면 우리 애한테 그러한 대물림은 해주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우리 애까지 이렇게 줄 수가 없다. 헬조선에 출산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저출산이 되니 더 세금도 먹고 또 경제 활동 참여가 적어지니 경제 순환이 어려워. 그러니까 점점점 오히려 더 경제는 침체해가는 거잖아요. 부양비는 인구의 연령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경이 아니라 연령입니다. 연령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사회 경제 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이요. 실업.
실업에는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이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일어나는 실업을 갖다가 경기적 실업입니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농업이나 건설, 예를 들면 장마 때나 겨울철에는 뭐 고용기회가 줄어든다. 농업은 한때잖아요. 이런 게 계절적 실업이고,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마찰적 실업이야. 이걸 하라고 미스매칭이라고 하잖아. 내 전공은 교육학인데 내가 일하는 게 다른 분야야. 그런데 도저히 내 전공이 안 맞아. 내 적성이 안 맞아. 이게 다 미스매칭인데, 여러분들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적성과 자기의 특기와 또 성격의 가치관에 알맞는 일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찰적 실업이다.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노동시장에서 제공된 일자리 수가 직장을 찾고 노동사에 비해 적어서 발생하는 실업. 사실 구조적 실업도 커요. 일할 자리는 많은데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요즘에 모순된 현상이잖아요. 여러분은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가급적이면 좀 생활을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이면서 여러 가지 평안한 그러한 그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반면에, 일선 좀 힘들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육체 노동을 강조하는 그러한 일자리들은 많은데 대학생들은 거기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청년들은. 이런 게 다 구조적 실업이단 말이지. 자,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입니다. 경제성장은 국민경제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총생산, GDP의 변화를 보는 거야. 경제성장은 1년당 변화율을 경제성장률이라고 그래. 그래서 양적인 변화다. 경제성장은. 경제발전은 질적인 발전이다. 국민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됐다. 뭐 이런 것들이 경제발전이다. 경제발전과 성장은 좀 차이를 가져야 된다. 성장은 뭐 양적 변화, GDP의 변화 이런 거고, 경제발전은 질적인 변화. 그래서 뭐 국민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런 게 하나의 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내는데, GDP는 국내 총산을 얘기해요. 국내 총생산. 옛날에는 여러분들 알아요? GNP라고 국가 총생산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GDP라고 써요. 국내 총생산을 씁니다. GNP. 옛날엔 GNP를 썼는데 우리는 이제는 GDP를 씁니다.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GDP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이된 소득까지 포함해요. 외국 기업이 여기에 와가지고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도 GDP 안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소득을 해서 그건 안 돼.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GDP는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있어. 실질 GDP. 명목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현재 가격으로 가치를 현재 가격인데, GDP는 재화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불변 가격, 이게 바로 불변 가격을 계산하기에 의해서 불변 가격은, 예를 들면 불변 가격이 어떻게 해요? 2005년 기준, 2010년 기준, 그래갖고 그 기준에 터해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뭐냐면 디플레이터를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따지기 위해서. 물가 수준의 지표로 명목 GDP를 실질 지표로 나눈 것에 100을 해서, 디플레이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물가가 얼마큼 올렸다면, 현재 물가 기준, 어떤 기준에서 뭐 얼마큼 올렸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랬을 때,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곱해주면 된다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노? 내가 저기 뭐냐 편집을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 다음에 불번격이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여서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당해연도의 금액은 그의 구매력을 나타내긴 하지만 연간 구매력을 비교할 때는 물가 변동에 변화된 부분으로 인해 절대 금액에 대한 비교가 의미가 없게 되죠. 그죠? 맞죠? 지금의 1,000원하고 5년 전에 1,000원하고의 그런 구매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가치가 같냐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전에 1,000원의 가치가 지금의 뭐 얼마 뭐 1,500원이 되더라도 1,000원의 가치가 되는지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연도 보통 5년 전에 기준으로 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아마 볼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의 가치가 뭐 105.5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평가, 절상, 평가절하. 환율이면 뭐예요? 1달러와 우리 원을 얼마나 지금 바꿔갈 수 있어요? 1200원 정도 되죠? 이렇게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를 교환비율로 하는 게 외국환 시세라고 합니다. 기축통화라고 있어요. 어쩌 기준이 되는 통화인데 이게 주로 미국 달러를 얘기하죠. 기축통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기축통화를 달러로 미국 달러로 해놓고 그거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각국의 지금 통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이렇게 얼마만큼의 그 교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서 화폐 가치가 높다 낮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자국 통화 일정 단위와 교환되는 통화량의 수량이 많아지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오른 곳이야. 평가 절상됐다 그래. 그래서 환율은 하락해. 환율이 하락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적어지면 내린 것. 평가 절하, 환율은 상승했다 그래. 자, 뭐 간단하잖아요. 자, 10,000원이 있어. 근데 1달러가 11,000원이야. 그러면 10달러를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평가 절상 환율은 하락한 거야. 그런데 저거 1,500원이야. 환율은 상승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러면 얼마큼이야? 뭐 한 6주 6달러 50센트? 한 7달러 정도 바꿀 수 있나요? 뭐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절상됐다, 평가 절하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면 평가 절하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돈이 엄청나게 지금 저기 환율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1달러로 해서 1,500원쯤 뭐 1,300원, 400원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기도 되게 부담되죠? 수입품을 사기도 부담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출은 오히려 달러 값이 이제 우리가 그 1달러에 1,500원이다 그러면 어떤 굉장히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모나투리움입니다. 모나투리움. 여러분들 어디에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일시적으로 연기를 시키죠? 연기를 시킵니다. 그걸 모나토리움이래. 유예 기간을 준단 말이야. 지금 내가 도저히 못 갚으니 3개월에 더 좀 갚을게. 이렇게 지금은 당장 못 갚으니 언제 그 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결하는 거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걸 모나토리움이라고 그래. 모나토리움을 선언했다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거야. 경제 상황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아니 우리나라도 모나토리움 선언했었죠. 1997년에 IMF 사태 갖고 IMF에서 돈 채갖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아주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 굉장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잖아요. 디폴트, 채무 불이행.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이자 지불이나 원금 상황이 불가능해지는 걸 디폴트라 그래.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조정해. 나중에 유예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IMF가 와서 돈을 상환해주고 아주 강도의 높은 구조조정을 있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줘서 경제 회생을 하고 하는 게 모라토리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제가 경제 상식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상식을 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간단한 면서도 여러분들 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퀴즈가 아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거리, 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사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경제상식을 보니 경제학이 어렵다고만 얘기했어요. 실제로 어려워요. 경제학 책을 보면 많은 공식들이 있고요. 많은 계산 문제가 있고 수학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개념이나 원리를 가지고 쉽게 한번 우리 설명해보고 이해해보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개념과 원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경제적인 측면의 경제학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원리를 우린 두 번 더 적용하는 거잖아요. 경제 현상뿐만 아니라 이러는 것들이 교육학적인 측면, 또 교육적인 측면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게 바로 교육과 경제입니다. 이런 이제 이론적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제 응용의 문제들을 좀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것들, 지식정보 사회니 다양한 미래사회 현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응용되는 세계로 접근해 보십시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